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6월 모의고사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봤고요. 그날 여러분들 시험지 내서 첨삭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지 나눠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할 겁니다. 답은 이미 받으셔서 설명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것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모의고사는 우리가 이제 올해 20년 2월 달에 우리 내부적으로 모의고사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원래 공개 모의고사 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봤고 이제 6월 달에 보는 거라서 조금 공부에 대한 끈을 확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4월 달에 못 본 것이 좀 아쉬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6월 달에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기출문제 영역을 똑같이 했어요. 물어보는 난이도도 똑같이 했고, 그래서 아마, 평균 점수도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 임용사행의 작년, 실제 임용고시 평균 점수하고 요번, 평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채점은 다는 못했고, 일부 이제 표본 채출을 해서 채점을 좀 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분류표 한번 볼게요. 요게 분류표입니다. 카메라 잘 이렇게 잡혀지나요? 전공 A에서, 요거 이제 기입형이죠. 2점짜리니까요. 미결원, 목공예랑 전통 가구, 그 다음에 드로잉, 서양 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점짜리인데, 평균이 0.97이에요. 그러니까 2점짜리인데도 1점을 채 못 받았다는 거죠. 못 받은 이유가 목공예가 거의 다 틀렸어요. 목공예에서. 이렇다면 본인이 이 목공예랑 전통 가구를 맞췄다. 그럼 굉장히 희망적인 거야. 남들은 틀리는데 자기는 맞췄다는 거지. 그걸 아셔야 되고 반대로 자기가 틀렸으면 맞추는 이 문제에서는 고수죠. 총점은 모르겠어도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고수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이런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미결원이 내용책이었어요. 그런데도 1.22인데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구나. 요걸 맞춰야만 합격에 더 가까이 가겠구나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꼭 좀 확인을 하시고 드로잉에서는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SKC, 에버씨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런 건 작품으로 해결해야 돼. 작품으로 외워야 돼요. 작품으로. 서양 건축 같은 경우는 참고도서에 나와 있는, 즉 젠슨, 고무리치 등등의 참고도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렇게 도판하고 도판 옆에 나와 있는 용어. 만약에 제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자기가 바로크 미술을 자꾸 틀려. 그러면 젠슨과 곰브리치 같은 꼭 봐야 되는 참고도서에 바로크 부분을 열어서 도판만 보는 거예요. 도판 작가, 그 다음에 시대, 재료, 그리고 그 작품에도 설명문이 있잖아요. 그 부분 빨리 찾아서 그 근처에 기법, 특이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읽어두는 거야. 그게 알차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빨리 하시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화면 조금 더 내려서 A번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5번,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되고 4점짜리인데 1.98이면 반타작도 못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중국미술사는 반은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다. 그러면 반을 못 쓴 이유가 뭘까? 일단 화파를 틀렸겠죠. 거비파라는 말을 못 썼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스텔라는 1.5점.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1.5점 맞았다면 잘한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서양화 역시 못 찾고 구성주의를 2.3점 가까이 받았어요. 엘리스키 구성주의 푸른 이런 거. 그거 참 희한해. 굉장히 좀 특이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5점, 반타작 이상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어려운 걸 좋아하나? 어쨌든 좀 그랬어요.
디자인 역사는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썼다는 거. 물론 이제 데스틸이 포함되니까 점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고, 아이스너는 역시 아주 얼음 덩어리야. 그냥 0.77 아이스너. 전통화는 의외로 좀 맞았고요. 전 놀랐어요. 이 전통화가 이게 아마 그 저길 것 같은데, 단청. 근데 단청을 다 쓰더라고. 저 그거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 그리고 얼굴을 모르는 인강생인지 아니면 제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인지도 막 쓰더라고요. 단청 어디서 배우세요? 미술랭에서 미술랭을 보고, 와, 미술랭이 이게 은근히 스파이 역할을 했네. 다 풀어주는. 어쨌든 저 깜짝 놀랐어요. 별자를 쓰더라고. 저는 별자를 못 쓰겠지. 이랬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야. 다 쓰던데. 어쨌든 그래서 점수가 높았고요. 공공미술도 점수가 높았어요. 그랬고요. A형. 내려가서 A형 점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형을 보면, 색채학, 많이 맞아. 2점짜리 중에서 요 정도 많이 맞은 거죠. 서해는 이게, 요거 나오면 쥐약이다. 그죠? 다 틀리는 거야, 다. 근데 서해에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될 말들 안 써요. 서해는 과정이 중요해. 붓을, 말랑말랑한 붓을, 먹물을 묻혀서, 중봉, 측필을 안 하고 중봉을 하려면, 붓을 이겨야 되거든요. 필력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과정이, 여깁, 절필, 누르고, 그러니까 안필, 재필, 회봉,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들 다 놓친 거죠. 동양 한국 근대미술사도 4점인데 0.94면 거의 못했다는 거죠. 역시 똑같아요. 이 문제를 맞추면 남들보다 우월해진다. 사진도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점짜리 중에서. 근데 사진은 이미 피사계 심도가 나와서 이 정도 급은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샤터 속도, 조리개, 렌즈 정도 급은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피사계 심도가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파나는 다 맞았어요. 거의. 파나는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형 변천도 거의 죽어가는 변천이에요. 거의 못 썼어.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 변천은 제가 모의고사 때랑 문제풀이 때 자꾸 차곡차곡 모아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시면 9월, 10월 달에는 더 이상 변천을 다룰 필요 없을 만큼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자료랑 7, 8월 달 배우는 거 요걸 꼭 모아두세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유교랑 불교랑 다른데,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복을 빌어요. 막 하여튼 이상한 말을 다, 거의 작가들 수준이셔요. 그래서 다들 이제 별명 다르 부리려고. 하여튼 작가님, 김 작가님, 신 작가님, 작가님들이셔요. 이 불교는 영혼이 이게 이제 윤회를 하면서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유교는 그 제사 지낼 때 그 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혼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극락왕생 이건 아니에요. 유교에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박하는 의외로 잘 썼고, 직소도 의외로 잘 썼고, 교육화 열심히 하시나 봐요. 전공은 아주 그냥 잼뱅인데. 그리고 미디어아트도 의외로 잘 썼고 2점 이상이니까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B형은 그래도 비교적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수 분포가 있다. 3.62를 기준으로 보시면 2점대, 나머지가 1점대, 이런 것들 남들이 틀리는구나 보시고 이런 걸 빨리 공략하시고, 나머지들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높아지면 그냥 수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박하는 맞았는데 부분 점수를 맞았다. 아, 그럼 나머지 부분들 내가 빨리 보충하면 되겠다. 라고 하시고, 임용은 무조건 복습 싸움입니다. 임용은 무조건 복습해서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면, 꼭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복습하시면, 월등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분석표 이렇게 됐습니다. 어때 분석표 좀 도움 됐겠죠? 참고 꼭 하세요. 자,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저기 첨삭 후기부터 볼게요. 첨삭 후기. 표본 채출해서 첨삭을 좀 했는데, 첨삭 후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서술어가 잘 안 맞아요. 이거 쓰는 걸 게을리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앞뒤가 맞아야 점수를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점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서술어, 수식어에는 꼭 필요한 키워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키워드를 잘 잡아 쓰셔야 돼요. 자, 클릭 한번 더 하시면, 자, 문제. 작품에 표현된 준법과 용무법을 서술할 것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준법, 용무법을 서술, 자, 쓸 것이 아니라 서술이게 될 경우 얘네들은 이름만 쓰면 안 됩니다. 내용까지 서술해야 되는데 서술할 때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가. 요걸 외우시면 돼요. 요거를.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네. 자, 우점주는 세로로 긴 작은 타원형 붓자국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클릭 한번 더 해볼까요? 모범답은 이렇게 되거든요. 세로로 긴 작은 타원형 붓자국인데 밀집시켜서 바이올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 비 오는 모습. 왜 우점준인데? 왜 우점준이냐고. 안 그러면 그냥 태점이라고 그러죠. 태점. 호초점, 태점. 밑점하고 다른 거는 얘는 세로로 긴 거, 밑점은 가로로 긴 거. 그쵸? 그러나 세로든 가로든 애매하게 대각선든 점을 찍으면 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점준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요번 모의고사 때 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거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얘는 사전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하나 클릭해 볼게요. 자, 기역, 니은의 명칭을 순서로 쓸 것. 디귿의 이유를 작가가 활용한 작품의 형태하고요. 안료 두 가지 다르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리고를 써버리면 얘랑 비슷하다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를 함부로 쓰면 점수 알면서 틀리게 되는 거야. 하나 클릭해 볼까요? 디귿의 이유는 평면성의 추구이다. 즉 작품의 형태는 일정한 캔버스 형태를 벗어나 변형 캔버스를 사용하여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 회화 그 자체로서 평면성이다. 그리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앞뒤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점수 없는 거지. 록캔버스와 페인트를 사용해서 페인트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정도를 알 정도면 고수예요.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것 때문에 이거 망가진 거지. 점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발 그리고 그런데 그리하야 그러므로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서술형 짧은 유한한 공간에 쓰는 이런 시험에는 제발 그리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첫째 형태적인 거는 이러이러하다.
둘째 알려진 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눠. 그래야 더 간결해져. 점수 잘 받고.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자, 다음 거 볼까요? 작성 방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A의 특징을 B와 비교해 서술할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A든 B든 핵심이 되는 그 문제의 주제어는 자세하게, 나머지는 핵심만. 그래서 모두 서술해야지만 이게 참 충족되는 거거든요. 클릭. 가에 나타난 표현 의도를 나와 관련제 서술, 이런 거. 그죠? 구성주의 조각 갖는 특징을 전통 조각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그럼 뭐뭐 써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니까 이거 많이 써주고 얘는 간략하게. 근데 얘 안 써주면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돼요.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전통 조각은 이러이러하는데 구성 조각은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가야 돼. 꼭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거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거 제발 작성 방법 좀 지키면서 쓰자고요. 기역, 니은으로 제시되었으면 기역, 니은으로 서술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 왜 안 하는지 난 정말 우리 두성 꼭 붙잡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 왜 안 하죠? 문제 이렇게 되는데 클릭. 기역, 니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조선 말과 개화기, 한국 화풍 경향을 각각 쓰려는데 클릭해보세요. 한국 화풍의 영향은 첫째 오원양식이다. 이러면 어떡하라고. 둘째 김용원이 난초 대나무. 이거 기억이 어떤 거, 니은이 어떤 거예요? 응? 기억이 어떤 거고 니은이 어떤 거냐고. 채점자가 자기 친척이라서 친절하니까 요거 기억으로 생각하고 그냥 점수 주고. 안 그래요. 문제가 이러면 여기 기억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없이 첫째 이러면 점수 없어. 이건 국가에다 항의해도 점수 없어요. 저기 그 한글 자격증은 있으신 거죠? 이거 기억, 제발 이거는 첫째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정말 이제 약간 웃기면서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오죽하면 제가 여기다 제발이라고 했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쓰라고 하는 조건 따라서 하셔야 돼요. 꼭. 다음 거요.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는 점수 잘 받고 좋죠. 기분도 좋죠. 좋아요. 쉬운 문제로 좋은 점수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데 이거는 그 시험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고 보세요. 80점 만점에 60점, 70점, 75점 이렇게 맞는 점수는, 그런 문제는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임용시험은요 항상 새로운 문제 나왔어요. 똑같이 안 나왔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대다수 문제가 처음 나오는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 나오니까 낯설고 힘들고 점수가 낮죠.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은 7, 8, 9, 10, 11 이거 잘 보내셔야 돼요. 7월부터 기출형에 딱 맞는 문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게 됐고요. 자, 이제 요거 화면 내리고 우리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얘는 뭐 그냥 내용책 외우는 거. 요즘 시험은 요렇게 풀어서 나옵니다. 요 밑에 거는 좀 쉽게 외웠는지 확인 절차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기능까지 외워야 되는데 보면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에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외우세요. 체험에만 있는 거, 표현에만 있는 거. 또 공통된 건 지금 우리가 문제로 공부했으니까.
보시고 이제 각각 영역에만 있는 거 공부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 목공예입니다. 목공예인데요. 목공예랑 전통 가구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목가구 중에서 고비, 서찰 넣는 거니까요. 얘는 사랑방 가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A형에 지금 A형 2번에 고비가 나왔고, 얘는 사랑방 가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자기 스스로가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방 가구, 그 다음에 안방 가구, 부엌 가구,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사랑방에서 중요한 거, 안방에 중요한 거, 부엌에 중요한 거, 이거. 부엌에서 중요한 거, 소반입니다, 소반. 안방이 중요한 거, 장 구분하시고, 농 구분하시고, 사랑방, 지금처럼 고비도 있고요, 각계 수리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사방, 탁자. 이런 애들 구분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기법 공부하셔야 돼요. 목공의 기법은 맞춤, 짜임이라고 그러죠. 이음, 이거 공부 함께 하셔야 돼요. 종류별로 특징이랑.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선 접근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평좌식 생활로 인해 천장이 낮고 폭이 좁은 실내에서 문갑과 인접한 벽면 공간을 배치해서 사용했고, 실내 분위기는 물론 주위 가구들과 조화를 고려한다. 자, 우리 평좌식이 가능한 이유는 바닥이 구들장 문화거든요. 그럼 밑에 온기가 올라오죠. 온기 때문에 바닥면에 가구면이 맞닿으면 얘는 망가지죠. 그래서 바닥면과 일정 부분을 사이를 띄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풍혈. 장치방법, 낙동법 외워두시고요. 3번은 에스키스 에보치, 이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는 그냥 작품과 도판으로 외우고 공부하는 걸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요건 그냥 설명 더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하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4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젠슨 곰브리치 책을 좀 보시고 거기 나오는 용어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로마 건축이 나왔고 이제 중세 건축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용어 플라잉 버트레스랑 네이브, 신랑이라고 하는 부분, 성도들이 앉는 좌석,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네스크랑 고딕, 이게 차이점은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것. 그죠? 그러면 수평적이란 뜻은 벽체가 두껍죠. 지진 같은 것 때문에. 그지? 그리고 천장이 낮아요. 내부가 어두워요. 따라서 안에 프레스코가 가능해져. 그지? 수평적인데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맨날 비닐하우스 겨울철에 폭삭폭삭 주저앉죠. 그지? 그런데 지역마다 비닐하우스가 바닥면에서 이렇게 된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된 지역은 눈이 와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는 뉴스 못 들어요. 눈을 이렇게 다 내려가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딕이 이런 계통이고요. 로마네스크가 이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이면 천장 지붕의 꼭대기가 첨두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려면 벽체가 얇아야 돼. 그리고 요게 북부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추워. 따뜻하게 하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창문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벽체가 두꺼워서 창문을 넓게 할 수가 없죠. 벽체가 얇고 창문을 넓게. 그 창문에 스테인글라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얘는 얇으니까 흔들할 수 있으니까 버텨줘. 흔들지 말고 버텨줘. 버트레스. 이렇게 늑골처럼 이렇게 옆에서 찔러서 버티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그래서 공중에 떠서 버티게 하는 거 플라잉 버트레스. 이런 것이 시대 양식에 맞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용어를 다 외울 수는 없고 핵심은 시대 양식에 맞는 용어. 지역 양식. 자, 봐요. 로마네스크는 이탈리아. 따뜻한 지방. 물이 많아. 그죠? 고딕, 고트, 저 프랑스 북부. 추워. 지역과 다르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나온 기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5번) 범관, 계산행료도 이런 작품들은 저거 하나잖아요. 범관 작품이. 그 작품을 기본서를 보시고 많이 좀 눈에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게 나오면 겁이파 딱 이렇게 탁탁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화북 산수 계열들이죠. 자, 그래서 11세기 중국 산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한화파의 선동인 작가이고 토착 종교인 도교 그림을 그렸고 은둔생활을 하던 범관 산시지방의 산과 강을 도교랑 유교는 다르죠. 도교는 자연. 도교는 뭐라고? 자연. 그럼 그 자연이 중요해. 그 자연을 보려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들어가서도 보고 내려도 보고 위로도 보고. 삼원. 잠깐만, 유교는 군신이 중요해. 군신이 중요해. 충효가 중요해. 유교 사상, 예악은 주산, 주변에 보조산. 다시요. 여러분들이 첨삭을 하다 보니까 다 헷갈렸어. 아주 그냥 작문 수준이 어마무시하셔요. 영화 찍어도 되겠어. 자, 도교는 뭐? 자연. 유교는 예악. 여기는 토착 종교인 도교라고 그랬다. 그러면 자연 중심이어야 돼. 우리가 지난번 문제 풀이 때 조춘도, 곽기 조춘도 거기에는 예악 사상, 육아 사상. 그러니까 주산, 주변에 보조적인 산. 이거는 도교, 자연 중심. 자, 그래서 화파 명칭, 구현대 나타난 준법과 용무법 이렇게 되죠. 정답을 보면요. 이렇게 됐고, 도교 사상, 작품에 사용된 시점에서 고원, 심원, 평원, 삼원법, 이게 자연 중심이니까. 자연의 역동적인 변화, 독특한 공간미, 거대한 산봉우리, 폭포수, 물도 중요합니다, 물. 협곡의 안개, 그래서 산의 거대한 규모, 그러니까 자연이야, 위대한 자연. 세상 만물에 내재된 에너지.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제가 그 예전에 아주 좀 꽤 됐는데 그 부모님 모시고 저기 순천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황토로 만든 그 한옥의 그 이렇게 펜션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이제 그냥 한 방에 아주 널찍한 방에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잤단 말이야. 아침에 몸이 그렇게 개운하대. 정말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방의 흙의 어떤 그 기운?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좀 어느 곳에서 자면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어느 곳에서 자면 좀 편하고 하는 것처럼 자연, 이 기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도교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자, 작품 표현된 준법은 우점이야. 빗방울 뭐야? 빗방울 뭐야? 용묵은 수묵을 거듭 발임. 쌓을 적이에요. 적염. 거듭. 발묵법하고요.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파묵이에요. 파묵. 반대. 발묵은 8세기쯤 시작해서 남송대 많이 사용했고요. 8세기부터 시작해서 성당식 왕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왕묵, 왕섭, 왕협 이런 사람이 요 사람이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작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대체로 선종화, 그 다음에 강남이거나 처사들이거나 문인,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발묵을 좀 쓰고, 파묵은 반대로 화북산수에서 많이 써요. 강남이 아니라 화북. 문인이 아니라 화원. 화가. 이런 사람들 주로 많이 써요. 궁정화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불분명하지만 발묵보다는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송, 이 왕묵은 당나라 사람이거든요. 성당 시기의 왕묵, 그러니까 이제 왕유 이후인 거죠. 근데 이제 파묵은 청록채색도 파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 발묵 쓰고 얘는 또 한 번에 팍 해버리는 거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발묵은 얘는 누누이 겹쳐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첨삭을 하다 보니까. 부벽준에서 나온 것이 발묵, 부벽준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먹을 퍽 진하게 한번 퍽 치고 마는 거. 근데 거비파에 발묵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 윤필은 됩니다. 그죠? 진한 먹이니까. 잊지 마시고 정리 좀 하십시다. 자, 그래서 5번은 그렇게 하고요. 6번. 어려운 문제인데 비교적 많이들 쓰셨어요.
미국의 현대화가 중에 프랭크 스텔라는 회화를 그 자체의 구조적인 사물, 그래서 사물성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물성 취급했고, 스텔라의 오니형 회화와 페르시아 별 작품은 화면 위에 지그재그로 반복된 줄무늬 모양에 맞춰서 캔버스 모양이 결정되는 쉐이프트 캔버스, 변형 캔버스. 이러한 경향 점차 X, U자, Y자, S자 형태 자유자재로 변형되었고, 또 스텔라는 60년에서 80년까지 가느다란 흰색 선으로 분리된 짙은 스트라이프 무늬들로 이루어진 회화 시리즈.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착시켰다. 그럼 기억, 니은의 명칭, 디귿의 이유. 그러니까 60년에서 80년이 1960년에서 80년 요 사이에 스텔라가 특정한 작업 경향이 있었다잖아요. 서양 미술사는 무조건 이전 양식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야. 이전 양식과 차이점. 그러면 60년대, 50년대에 있었던 서양, 미국 유파의 가장 대표적인 거. 50년대에 등장했던 추상표현주의. 이런 애들하고 차이점을 보는 거죠. 그죠? 혹은 그 이전에 과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르네상스 이후부터 미술이 되겠죠. 요런 아이들의 전반적인 것은 미술은 곧 뭐였다? 창문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창.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대로 모방한다. 그래야 미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죠? 추상표현주의는 이런 것들 다 싫은데 반대로 매우 주관적이고 엘리트적이었어요. 그쵸? 따라서 이게 간단해져요. 모방과 재현을 거부하려면 여기는 모방을 안 하면 돼. 여기는 그냥 평면성을 가면 돼. 평면성. 서로 반대. 저기는 입체, 여기는 평면. 여기는 환영, 눈속임, 여기는 평면. 주관적이고 엘리트적인 것을 반대하려면 아무나 살 수 있는 상업 페인트.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스텔라 작업은 상업용 페인트를 쓰였다. 평면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오는 사물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유화로 그리기. 예, 차시별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수업 단원 유화로 정물화 그리기예요. 1차 시. 이번 차시에서는 유화를 그리기 위한 차시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지체 캔버스가 완벽히 제작된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안에 여러분들 공부거리를 제가 심어드렸어요. 이거를 풀어진 말을 도표로 만들어서 단계별로 좀 유화 제작 과정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후에 밑층에 기름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얇게 시작해서 두껍게 채색하고, 채색층이 통기성을 갖게 해야 하고, 건조제 사용은 자제하고, 2차 시에서는 기름 사용 방법에서 유의하면서 그려야 하고요. 물감의 혼색을 하려면 짙은 색조로 밑그림을 그린 후 물감보다 용해유를 많이 사용해서 밑색이 비치도록. 그래서 그리자유, 글레이징 기법들이 가능한 거죠. 화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물감과 함께 혼합해서 화면의 고착력을 증가시킨 것은 바니쉬가 좋아요. 바니쉬. 광택 내는 데는 린시드도 일부분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또 이제 박락, 또 황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제 유체로 그렸는데 그림은 광택이 없고 푸석푸석해졌어. 백악 현상인 거죠, 이게요. 그렇군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화 물감의 수지 성분이나 건성유 등의 고착제를 첨가하거나, 요거 좀 받아 적어 놓으세요. 화면 위에 바니쉬로 코팅, 마감 사후 처리예요. 첨가하거나 화면 위에 바니쉬로 코팅하는 거, 사후 처리. 자, 그래서 이제 유화로 그렸는데 광택이 푸석푸석하면 고착제를 발라야 돼. 근데 이건 너무 그냥 툭 던져주는 말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이 캔버스 바닥칠 제대로 안 돼서 너가 그렇게 백악 현상이라든가 광택이 없고 푸석푸석해지니까 고착제를 발라. 그러면서 이제 바닥칠을 좀 제대로 좀 해. 두 번째, 물감 속에 기름과 수지 성분이 천이나 지체에 스며들어가서 기름기가 부족할 때 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 이런 말들인 거죠. 그 정답을 좀 보면, 그래서 좀 내려가면은 기름이 스며들어 화면 고착력을 가지게 하는 거, 박락 현상 방지, 화면 고착, 미층 손상 이런 게 없으면 0점이고요. 도료, 수지, 용해유, 니스, 베르니 등등도 다 동의어 처리할 수 있고, 바닥칠이 제대로 안 된 거 또는 건성유를 10% 이상 섞어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동점 처리. 그림을 빨리 발린 경우, 휘발성유만 과하게 사용한 경우도 동점 처리. 그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백악 현상도 생기고,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백악 현상도 생기고 물감의 퇴색이 빨라지고 고착력도 약해지고 그림이 뿌옇게 됩니다. 백악 현상, 또 물감의 퇴색이 빨라지고 고착력도 약해지고 곧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림도 뿌옇게 되고. 그래서 수지 성분이나 건성류 등의 고착제를 첨가하라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이 학생의 문제. 저는 광택이 없고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러니까 고착제 발라. 그러니까 너무나 툭 던져준 말이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는 이런 이유다 이 말이죠. 요게 아마 우리가 요 수업 직전에 상담을 오셨는데 이게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좀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악 현상, 뿌연 거, 퇴색이 빠른 거, 그런 이유. 저는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길동아 고착제 발랐어야지. 그게 왜요? 이 일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7번은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지면 안에 있는 내용을 쪼개서 과정별로 유화 제작하는 과정을 꼭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8번. 여러분들이 많이 맞은 거 의외예요. 이런 걸 또 많이 맞네. 성격들 이상해. 자, 8번 보겠습니다. 문제. 엘리시츠키. 그래서 작품은 여러 가지 경향이 있으니까 작품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현대미술상의 반사실주의 운동, 가장 극단적인 예술성의 한 주의로서 구성주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했고, 푸른 말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의 그림 건축적 특성을 가진 명확한 형태, 이것도 밑줄 건축적 특성을 가진 명확한 형태. 또 말레비치 평평한 사각형들을 3차원으로 만든 것 같은 형태들이 마치 공간에서 떠돌고 있는 모습. 그들의 3차원성은 수직 투영법, 요거 밑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환영적이다. 그래서 수직 투영법은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표현 의도를 나와 관련해서 서술할 것, 엘리시츠키가 제시한 기억의 명칭과 의미를 서술할 것, 구성주의 조각이 갖는 특징을 전통 조각과 비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런 것이 나오면, 전통 조각, 구성주의 이후 현대 조각이 되겠죠. 구성주의 이후 현대 조각. 전통 조각 같은 경우는 재료가 흙이에요. 대체로. 혹은 돌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저절로 양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양감. 구성주의랑 현대조각은 대체로 철, 유리, 콘크리트, 기타, 아크릴, 산업재료 등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얘네들은 공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구분해서 그러면 좋겠다.
자, 9번은 디자인 역사입니다. 맥킨토시랑 리트벨트, 데스틸 작품이죠. 그래서 모던 디자인에 대한 가 작가의 관점. 그 다음에 이를 반영한 가 작품의 특징, 그 다음에 가 디자인의 용도, 그 다음에 나가 속한 디자인 운동의 사상, 나의 특징, 이렇게 됩니다. 정답 보면 모던 디자인에서 예술의 대중화, 그러니까 미술 공예운동부터 모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예술작품 소유할 권리가 있다. 매우 격식 있고 세련된 가구를 디자인했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옹호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둘, 넷, 여섯, 8줄을 드렸는데 이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 파란색과 빨간색이에요. 그럼 일단 요걸 외우시고 요 말을 기준으로 자기 문장을 좀 만들면 돼요. 꼭 이 말을 다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을 외운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자기스러운 문장을 작성해 보세요. 그럴 때 그게 외워지는 거고, 그럴 때 점수를 받아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제가 왜 굳이 이 번거롭게 색깔 넣고 막 굵은시하고 이렇게 써요. 요것만 꼭 외워달라. 이런 거거든요. 가 특징은 컬러 사용 자제하고 자연의 심벌 차용했고, 자포니즘의 영향이 보이고, 또 소용돌이 치는 문양, 사각형 격자 무늬, 기하학적 패턴. 그래야만 기계 생산이 도움이 되니까. 기하학적 패턴. 가용도는 식탁 주변에 내밀한 공간을 확보하는 식탁용 의자이고요. 실내 장식물 역할이에요. 많은 분들이 색깔이 예쁜지 귀족들이 사용했다라고 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데스틸이고 몬디리안의 사상, 조형, 순수성, 직관성 중시했다. 또 수평선, 수직선, 또 삼원색, 삼무채색. 이렇게 되죠. 정답을 보면 예술의 대중화, 기계는 대량생산, 이게 중요해. 또 자연, 기하학적 패턴, 또 컬러 사용 자제, 자포니즘 이런 거 다 동점 처리하고, 식탁용 의자, 실내 장식물, 그다음에 데스틸은 조형의 순수성, 재현적인 요소 제거, 보편적인 리얼리티, 또 신지학 이런 것이 되겠죠. 에, 1860년대 요때를 이제 미술 공예 운동, 요걸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서는 그 모던 디자인의 출발이라고 보통 하고, 근대 디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때로는 정확하게는 바우하우스를 모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바우하우스의 정신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모던 디자인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전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과의 단절이라는 건데, 이전은 귀족 중심이에요. 여기는 대중화. 대중화를 추구했는데 수공 생산하니까 앞뒤가 안 맞았죠. 그게 핵심이라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1890년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아르누보. 아르누보인데, 이게 이제 직선적인 아르누보. 그 다음에 그냥 곡선적인 거. 요게 출발점이 약간 늦어요. 이렇게 되죠.
이 대중화 정신은 얘네들 다 받아옵니다. 얘네도 받고 얘네도 받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수공생산적인 것, 여기는 가급적이면 수공생산인데 가급적이면 기계생산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글래스고파부터 시작해서 글래스고파에서 영향받은 분리파 이렇게 되고, 곡선적인 거는 프랑스 낭시파, 기마르파에서 벨기에로 넘어가죠. 요것이 또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이 출발하자마자 독일 공작연맹 요렇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1907년, 19년 요렇게 가서 여기 바우하우스. (1930년대가) 미국 버전이 그 유선형, 유럽 버전이 유기주의, 북유럽 버전이 스칸디나비아, 프랑스랑 미국 버전이 아르데코, 이렇게 막 생겨요. 얘는 전부 다 기능적인 거. 이 중에서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얘는 조금 애매하고 얘가 중요하고. 벨기에는 건축 중심이에요. 독일 아르누보는 차라리 독일 공작연맹이 더 중요해. 그러면 프랑스 아르누보, 기마르 낭시화파가 중요하겠죠. 독일 공작연맹 안 나왔고, 바우하우스 안 나왔고, 이 중에서 유기적 디자인은 나왔고요. 알바 알토. 스칸디나비아도 거의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얘는 좀 별도. 그럼 얘네들을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요런 과정에서 오늘 문제가 여기 글래스고파 요거, 그 다음에 얘를 형성하게 된 요 중간에 있는 애, 데스틸. 이렇게 오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다음번에 제가 요즘 안 나온 것들을 또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복습. 임용시험은 누가 말해도 복습 싸움이다. 잊지 마시고. 10번 아이스너입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문제 있는 대로 참고도서 보기도 좀 복잡하고 하니까 문제 있는 대로 좀 외워버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문제에 아이스너 평가 영역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평가 영역으로는 교육과정, 교수의 질, 프로그램의 결과 세 가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교육과정은 내용, 활용의 정도, 흥미 유발도, 적절한 사례 수록 여부, 교육자료와 실생활과의 관계성, 적용 융통성 등이 그 평가되어야 된다. 교수의 질에 대한 평가 내용은 피드백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결과, 이게 이제 시험 문제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체계적 교육과정. 왜냐하면 미술은 인지적 교과이기 때문에 문서화돼야 된다. 근데 프리드먼은 사회적인 한 형식이라고 그래요.
사회 맥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육과정이래요. 중립적인 것을 보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각이라는 거지. 예술과 같은 재현, 뭔가 고민하고 함께 여러 가지가 융합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콜라주, 융합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사회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 학습 참여도, 동기유발 수준, 요게 중요해요. 자발성, 수업 과정. 저는 말이죠, 요것만 요 중에서 하나 묶어서 기입형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입형. 그래서 저 파란색은 다 외워두세요. 다음 11번. 우리 수강생이 아닌데도 맞추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단청. 정말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는 듯한, 뭔가 이게 문제가 샜나? 뭐 이런 생각. 네. 별지화를 맡았더라고요, 별지화를. 자, 단청인데요. 요런 거는 요렇게 문제로 딱 외워서 털어버리는 거. 복잡하게 안 나와. 그래서 가칠, 긋기, 모루, 금단청, 요 정도. 그 중에서도 별지화는 사찰 건물에만 쓰는 거. 모양이 아주 많죠, 별지화는. 단청의 재료는 천연재를 씁니다. 자, 별지화 한번 볼까요? 별지화 검색 영상 이미지 한번 볼게요. 별지화. 아주 많죠. 이런 것들이 듭니다. 별지화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 정답지 밑에 보면 단청 제작 과정, 가칠하고요. 가칠하고 바탕칠하고 창방, 평방, 연목, 도리 뭐 이런 데다가 가칠하는데, 기둥에는 석간주 붉은색. 요 말. 기둥에는 석간주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 다음에 가칠 위에 문양, 본을 대고 문양을 떠서 색칠하는 거. 편수, 단청, 안료, 조체하고 출초를 만들어서 해당 부재면에 대고 타초하고 채색 작업. 그 다음에 악교와 민어풀. 이렇게 쓰고. 백색은 조개껍질. 뇌록은 옥색 돌가루, 뭐 이런 겁니다. 자, 별지화만 외워두세요. 별지화는 어디서 쓴다? 사찰. 그 다음 명칭은 가칠, 단청, 긋기, 단청, 모루 혹은 모로 단청. 그 다음에 금단청. 자, A형 마지막 문제. 커뮤니티 아트. 이것도 많이 제법 맞추셨더라고요. 자, 수업 설계, 수업 진행 과정, 자유학년대, 작년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내용만 좀 달라져 있을 뿐이고. 커뮤니티 아트. 그래서 기억의 정의, 그 다음에 기억의 특징에 대해 나타나는 행위의 형태,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볼 수 있는 니은의 장점 2가지. 정답 보시면 커뮤니티 아트의 정의는 사회 참여적인 목적에서 특정 사회의 이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화적이고 협력적이다. 커뮤니티 아트의 행위 형태는 예술가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소통,
표현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이벤트, 폭넓은 매체를 사용한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 커뮤니티 아트를 하게 되면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대요. 친밀도. 그 다음에 공동체성의 어떤 내면화, 내면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내면화가 형성된다. 네, 잠깐 쉬었다가 비영하겠습니다.